계란 우두머리 사형시켰으면 좋겠고요. 다른 정치인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울었어요. 저는. 상황이 너무 안 믿겼고 너무 무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상당히 단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치공동체 꿀티 운영하는 최하예입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정치라는 가능성의 도구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말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역주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김윤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앞으로도 쭉 대구에서 살아가고 싶은 지금은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7일에 TK 콘크리트는 TK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는 대자보를 썼던 소결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영원한 거 아니다. 이 글은 금세 SNS를 통해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총무과장 맡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아니면은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 정당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대구라는 도시에서 아니면 대구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대구에서 나왔고 당연히 이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나 집안 어른분들 주변 지인들한테 정치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이른 나이인데 2010년도 때 이명박 정권에 이명박 청와대에 계속 대변인실에만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대통령을 모셨었고 그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당 정치를 하게 되면서는 약간 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대구 정치가 잘해야만 보수 정치가 개혁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대구에서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대구에서 정치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의당에 제가 만 19세 때부터 입당을 해서 약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모두가 이제 정당에 1인 1정당 가입하는 게 약간 상식? 혹은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면 좋겠다라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정의당 가입하게 됐을 때는 그러면 내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정당에 입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좀 일찍 저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좀 깨달았었고 그런 이제 계기로 사회에 있는 많은 약자들이나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의 상황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어떤 고민들이 가장 가까웠던 정당이 정의당이어서 정의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차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이 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국민의힘이 일당 독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독점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 대구에서 민주당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싸우는 그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원래 저는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빨간색이 나쁜 놈이냐 파란색이 나쁜 놈이냐 이걸 물어볼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우연히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대 대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20대 대선 토론회와 그 이후 정치를 보면서 국힘, 민주당, 양당제에서는 좋은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선동으로 이득을 챙기는 정치인들이 가득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보고 싶고 그를 위해서는 양당제를 먼저 무너뜨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점점 다가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조금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고는 좀 지역에서 활동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대구에서 정당 활동하기 조금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구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태어난 게 보수 정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또 역차별을 받습니다. 요즘은 당직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고위직이라든지 정부의 뭐 조직, 요직 같은 거 인선할 때 지역 안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오히려 TK가 약간 역차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는 TK 지역 분들은 약간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더 나아가서는 뭐 저희가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 많이 하잖아요. 장애 집회를 할 때 보면 장소가 서울이든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이 됐든 간에 보통 타 지역 분들한테는 인원을 이렇게 많이 모아오라고 얘기할 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강한 압박이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라는 게 당원만 바라보고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구 출신이 보수 정당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되게 어찌 보면 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처한 현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 약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또 대구가 아닌 전국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출신의 이제 국힘 활동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전국의 단위보다는 결국 이제 대구 지역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국힘이 아닌 것에 대한 어려움은 뭐 수도 없이 많고 지지율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이 가질 수 있는 파이나 힘이나 이런 주도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적어서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정의당이나 진보정당과 같은 이제 소수 정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주요 중심 의제를 뾰족하게 잡아서 그 뾰족함으로 전국 단위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저는 방법이 이제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 뭐 차별금지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과 관련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희 정의당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여의도 중심? 너무 어떤 국회나 의회에 있는 정치의 의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의제들을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서 내보내기가 쉽지는 않다. 어떻게 대응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힘이 주도하는 이슈 말고 다른 주제로 이슈 파이팅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정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으로 뭔가 위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토양이기는 하죠. 저는 개인적 측면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도시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숨겨야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 당을 지지하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숨겨야 한다는 점이 되게 힘들었고요. 정당 활동으로 성과를 거두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들은 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숨겨야 하고 제가 당에서 포상을 받아도 숨기는 편이에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대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숨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동료들이랑은 정치 얘기 아예 안 하시나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국민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는 국민의힘이 아니면은 비정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원 모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당 활동을 할 때 안 좋은 눈초리를 좀 많이 받고 뭔가 이제 건네거나 내밀었을 때도 그냥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반이라 안 하냐라는 얘기만 하루에 수십 번을 들었을 정도로 사실 좋은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당제가 가장 큰 정치적인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개혁신당이라는 저는 이 선택지를 골랐고 덩어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소신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개혁신당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준석 지지자라고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매력이 어떤 점이 있나요? 좀 우직하다 좀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본인 소신 같은 거를 굉장히 뚜렷하게 밝힌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인간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때 22일인가요? 정도 이제 선거 기간이 있었는데 22일 내내 매일 아침 새벽 5시부터 플랜카드를 걸고 인사를 하시는 모습 이 사람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은 존경을 좀 하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른 정치인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참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쉬면서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 선수가 5시부터 잠자는 시간이 보장되는 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을 너무 더하면 한 달 넘게 맨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년 겨울이었었죠. 계엄에 대해서 짚고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가 막 영화에서만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TV 생방송으로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어디에 계셨을까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SNS, 트위터, 현 X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지금 계엄이래 라고 이제 트윗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짠가 하고 이제 TV를 틀었더니 모든 TV에서는 다들 방송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너무 안 믿겼고 너무 무력했고 담화문인가요? 뭐 계엄 호거문을 보면서 그 상황이 너무 무력하고 무섭게 너무 두려웠고 이제 그 당시에 당 활동가들이랑 함께 있는 이제 SNS 톡방 이런 데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움직여라 라는 이제 내용의 것들이 막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이제 지우거나 거기 있는 게시글을 확인한다거나 저도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비활성화 했거든요. 진짜 어떤 조금의 문구나 조금의 텍스트가 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실존적 위협이 저는 그때 당시에 왔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울면서 한 새벽 3시, 4시 정도까지 밤을 지새우고 출근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때 집에서 친구랑 카톡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엄령을 언니 지금 기읍, 이응, 리읍이래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카톡을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썼었어요. 친구는 나 지금 왜 대구에 있냐, 국회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나 지금 왜 대구에 있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었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어요. 당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냥 네이버를 틀었는데 속보로 계엄 이제 소식을 딱 접했거든요. 곧바로 유튜브로 계엄 발표를 틀어봤는데 그 당시 양옆에 2명이 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게 기억이 좀 나네요. 막차를 타고 국회로 바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적은 확률이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기억이 남는 게 시민분들이 이제 계엄군의 버스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기억이 또 나고 그리고 어떤 시민분은 과격하게 들어가려고 하시던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시민분이 막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무력적으로 만약에 충돌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무겁네요.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게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는 게 제가 12월 4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계엄 당일날 JTBC 방송 출연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당이 장애 집회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고 제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고 좀 일찍 잤거든요. 잠들었는데 눈 뜨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전화 너무 많이 와 뭐냐 했더니 봤더니 이미 상황은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단지 제가 기억에 나는 것처럼 그 다음날 결국 JTBC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울었어요. 저는 방송에서는 얘기 못했던 게 계엄군들 때문에 울었어요. 물론 시민분들 맞는데 그 계엄군분들이 특전사나 707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인데 그분들 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희생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그때 당시는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급하고 싶었지만 언급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제가 언급해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매체를 통해서만 계엄에 대한 상황을 접해야 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또 국회에 가볼 수도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대구 아니면 또 강주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기에 되게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조금은 그 차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소결님이 집회에서 쓴 대자보가 전국적으로 한번 회자가 됐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대자보는 12월 7일에 들었던 거였는데요. 개엄하고 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되게 화가 나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대구라는 지역을 근거지로 여기기 때문에 속된 말로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오만하게 믿는 믿음에 흠집을 좀 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게 좀 주요 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느끼는 민주당원들의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민주당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계엄 직후에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자보를 들고 나서도 사실 민주당 당원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숨기고 개인의 시민으로서 이거를 들고 다녔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이 이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민주당원인 거를 밝혀버리면은 또 개딸이 저렇게 썼나 보다 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이 계엄에 이렇게 크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반발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자보에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라고 쓰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상당히 단단하네요. 뭐 단단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거는 뭐 거의 콘크리트가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너무 단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으면 제가 여기 안 나와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야기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엄이 1년 됐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 또 어떻게 녹아들고 있고 또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 갈등화가 극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다들 보셨겠지만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이제는 서로를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국회 보셨잖아요. 이제는 뭐 국회에서는 웬단에는 존경하는 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야가 통상적이고 서로 모욕적인 별명으로 지칭한다든지 이제 이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저희가 실제로 어떠냐면 야, 너 왜 민주당 사람이랑 나가서 웃으면서 얘기해? 왜 방송할 때 웃으면서 해? 지금 싸워야지. 저희가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상실됐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되게 동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고 양측 날개가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또 아마 민주당에서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엄에 대한 생각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고 불법이고 또 형법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거의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을 훔치려고 한 역적질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내란 우두머리 사형시켰으면 좋겠고요. 주요 임무 종사자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그걸 믿고 이제 폭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만 하면은 내란 세력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토론과 협의 등과 같은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다 얻고 있는 아주 위험한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